여행을 하면 1년 기쁘고 연인을 만나면 3년 기쁘고 기부를 하면 평생 기쁘다. 아,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참 만족감이 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기쁨이라는 게 참 특별하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기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면서 또 경영학 박사시기도 한 이후경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아, 그 글이요? 네. 기부 문화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요즘 정말 중요한 화두잖아요. ESG 경영. 그 안에서 기부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나눔 문화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을지, 뭐 그런 구체적인 전략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ESG 경영하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중시해서 기업이 좀 길게 보고 발전하려는 그런 경영 방식인데 오늘 이야기는 특히 그 사회적 책임, S 부분과 아주 밀접하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 기업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눔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던 분이라면 오늘 저희 대화가 분명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후경 박사님의 글이 기부를 그냥 감정적인 선행 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또 복잡한 심리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하고 직결된 ESG 경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뭐 사회 전체 문화, 또 기업 전략까지 다 아우르는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글을 쭉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통찰, 이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기부하는 게 단순히 그냥 배운 거, 착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인간 본성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아, 네네. 글 앞부분에 나오는 맹자의 측은지심 이야기처럼요. 그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 보면 누구든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구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인간한테 있는 인의 시작이고 기부도 여기서 출발한다. 아, 이 설명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측은지심을 언급하는 건 기부가 어떤 외부적인 요구나 사회적 압력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연민, 공감 능력,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도 이타심,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인간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잖아요. 연민, 동정, 자비 같은 그런 감정들요. 실제 그 기부 동기 설문 결과도 이걸 좀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그냥 돕고 싶어서 이게 41%로 가장 높았다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상당히 높죠. 물론 뭐 요청을 받아서가 27%,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18%, 이런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거니까요. 네. 글은 여기서도 나아가서 인간이 뭐 개인보다는 사회, 사회보다는 자연, 자연보다는 우주 이렇게 좀 더 큰 공동체를 지향하는 본성이 있고 이타심이 이기심보다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까지 제시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본성과 현실 사이의 어떤 간극이에요. 글은 인간 본성의 이타심이 있다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이 소유와 기부에 얽힌 심리적 역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 네. 그 부분. 우리라 본능적으로는 남을 돕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내 것을 내놓는 데는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가? 바로 이 문제죠. 아, 그 부분 정말 공감됐어요. 우리는 없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없는 것에 관대하고 있는 것에 인색하다. 안 가진 것을 바치라면 선뜻 동의하고 가진 것을 내놓으려면 망설인다. 이 구절이 진짜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을 찌르죠. 이타심이 본성이라면서 왜 내 것을 내놓는 건 이렇게 어려울까? 이게 오늘 우리가 좀 풀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그래서는 이 역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바로 이 이타적인 본성하고 내 소유물에 대한 애착, 이 사이의 심리적 간극, 이게 말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장벽일 수 있다. 이게 글의 핵심 진단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게 기부를 독려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적 장벽, 가진 것을 내놓기 힘든 마음, 이걸 넘어서게 하는 건 뭘까요?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에 결정한다 이건데
그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일화를 두 가지 들려주죠. 좀 상반되는데요. 네, 맞아요. 하나는 그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율법은 다 지켰는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에는 차마 근심하며 돌아섰다는.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그걸 내놓는 마지막 결단을 못한 사례죠. 어떻게 보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마음의 결정을 가로막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또 다른 이야기는 평생 받기만 하던 거지들한테 끈질기게 기부를 권했던 스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 네. 그 얘기도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막 반발했는데 스님의 그 진심 어린 설득에 감화돼서 결국 자기가 가진 작은 거라도 나누는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참 분명해 보여요. 기부는 결국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슴이, 즉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거.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는 이런 마음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계기들도 좀 언급하죠. 광고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뭐 광고나 캠페인 메시지에 감동받을 때, 아니면 좋아하는 유명인이 참여하는 걸 볼 때, 또 가까운 지인이 권유할 때도 있고요. 존경하는 사람이 기부하는 걸 목격했을 때, 이건 일종의 긍정적인 전염 효과 같은 거죠. 아, 그렇죠. 혹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부하는 습관이 몸에 뱄을 때,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감정을 자극해서 기부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그중에서도 글은 연민감을 가장 강력한 기부 유발 감정으로 꼽더라고요. 심지어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연민이야말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의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민이 언제 더 강하게 발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글에 따르면요, 연민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 그들이 처한 위험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질수록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막연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어떤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한 사람에게 더 강한 연민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에요. 아, 특정 인물에게요? 네, 특히 그 사람이 뭐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 그렇다고요. 반대로 연민이 좀 약해지는 경우도 명확히 짚어주죠. 너무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분석하려 들 때. 글 표현을 빌리자면 머리가 차가워지면 가슴이 작동 안 한다. 네, 그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또 나 말고도 돌 사람 많겠지 하면서 책임을 좀 다른 사람에게 미룰 때도 연민은 쉽게 사그라든다고 하고요. 이 분석을 보면 기부는 결국 머리, 즉 이성보다는 가슴, 감정의 영역이라는 글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어떤 의무감만으로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지갑을 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겠네요. 결국 대상에 대한 깊은 공감,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 이게 기부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뭐랄까,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감정이 무뎌지는 연민 피로 현상도 있거든요. 아, 연민피로요. 네, 이 강력한 연민의 힘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 네. 개인의 마음과 감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ESG 경영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그걸로 등록금 부담 낮추고 연구 환경 개선하고 이런 사례 보면 기업이나 재력가들의 기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돼요. 장학사업이나 대학 발전기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social responsibility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언급된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개념도 같은 맥락이고요. 아, 창조적 자본주의요? 네,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시스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자본주의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 환원과 나눔 경영을 촉구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듯 기업도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 문장이 참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요즘 뜨거운 ESG 경영, 즉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이걸 통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는 그 사회적 책임과 딱 연결되는 이야기죠. 기부 문화는 이 S, 사회 영역의 중요한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ESG 경영이라는 게 기업이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기여,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같은 비재무적인 가치까지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이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기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서는 거죠. 투자자, 소비자, 직원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책임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부 현실을 보면 좀 씁쓸한 면도 있어요. 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기부 경험률이 26%에 불과하고 이게 2011년 36%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 감소 추세군요? 네. 기부를 안 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 부족, 이게 49%로 가장 컸지만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이것도 2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불신이 생각보다 높네요. 심지어 기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57%는 자신의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통계는 우리 사회 기부 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인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기부 과정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한 불신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죠. 네. 기부자의 절반 이상이 기부금 사용 내역을 모른다는 건 이건 기부단체와 기부자 간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부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전체 기부금 총액의 약 70%는 기업 기부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 70%나요? 굉장히 높은데요. 네. 개인 기부는 좀 주춤하고 불신 문제도 있지만 기업의 기여도는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거죠. 개인 기부는 줄고 불신은 높은데 기업 기부가 70%나 된다니 이 상황에서 기부 문화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개인 기부의 위축과 이 높은 기업 기부 의존도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걸 시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70%라는 숫자는 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이 기부 문화 전반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끌어갈 책임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ESG 경영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기부 활동은 단순히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 기부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참여를 다시 유도하는 뭐랄까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중물 역할이요? 네. 네. 즉 기업의 모범적인 활동이 사회 전체의 기부 문화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호경 박사님은 이 막중한 역할을 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명쾌해서 저도 무릎을 탁 쳤는데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처방,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 두루두루 알리자입니다. 알리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솔도 알게 하라. 는 거죠. 숨기지 말고 기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제안입니다. 허허, 전통적인 미덕과는 좀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모르게 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알려야 하냐. 그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뭐 섭섭함도 해소되고 그 행동을 인정받을 때 자부심도 올라가고 그리고 칭찬받을 때 동기부여도 되고 더 큰 기쁨을 느끼고 기부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요. 아, 물론 뭐 겸손이 미덕 아니냐, 보여주기식 기부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죠. 하지만 글의 관점은 그런 이상적인 미덕만을 강조하다 보면 실제 기부 행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의 기본적인 인정 욕구나 사회적 강화 원리를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아주 실용적인 제안인 셈이죠. 실용적인 제안. 네. 알리고 인정받는 과정이 또 다른 기부를 낳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앞서 지적된 기부단체 불신이라는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거죠. 바로 투명성 강화.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부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어떤 시스템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죠. 특히 기부는 더 그렇고요. 기부자는 자기의 선의가 담긴 돈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가 차단되면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단체를 불신하게 되고 추가적인 기부 의욕까지 꺾인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그런 사기 모금 같은 경우는 기부 문화 전체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키우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투명성은 기부자와 기부단체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뭐랄까 생명줄과 같습니다. 단순히 의욕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부행위 자체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기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죠. 투명성 확보 없이는 다른 어떤 노력도 좀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의도를 캐지 말자입니다. 의도를 캐지 말자. 네, 기부의 순수성을 폄하하지 말자는 건데요.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막 파헤쳐서 이게 선의인지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는 건지 너무 따지고 분석하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이게 참 현실적인 조언 같아요. 맞습니다. 100% 완벽하게 순수한 의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선행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죠. 그래서도 지적하듯이 인간 행동에는 의식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욕구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설령 기부 행위에 그런 복합적인 동기가 일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나타난 기부라는 행동 자체가 선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의도의 순수성 여부를 너무 문제 삼지 말자는 상당히 포용적인 관점입니다. 포용적인 관점이네요. 글은 사심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라, 소사과욕이라는 말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 번째 전략은 완벽한 순수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선한 행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동기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기부 행위의 긍정적 가치에 더 집중하자는 거죠. 네. 이건 개인의 기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활동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더 주목하자는 관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행동의 결과, 즉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유경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기부 문화의 여러 측면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기부는 인간 본성에 내재된 측은지심에서 비롯되고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마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특히 ESG 경영 시대에는 전체 기부의 70%를 차지하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기부 문화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부 사실을 좀 긍정적으로 알리고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고 홍보,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 또 기부자의 다양한 동기를 너그럽게 수용하는 동기불문, 이 세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맨 처음 인용했던 말처럼 기부가 주는 그 평생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따뜻한 나눔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첫째, 이 글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부의 순수한 동기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사심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라는 이런 실용적인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사회 혹은 기업의 자선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둘째, 그래서 강조했듯이 비극적인 한 사람에게 향하는 연민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기근이나 전쟁, 대규모 재난처럼 훨씬 더 큰 규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강력한 감정적 연결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거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폭넓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